안녕, 형이다. 요즘 너 주변만 봐도 ETF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뉴스에서도, 직장 동료들 점심시간 수다에서도, 심지어 가족 단톡방에서도 ETF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보지. 숫자로 보자면 2020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ETF 자산 규모가 대략 52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025년 안에 200조 원 수준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단순히 말하면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쓰던 투자 도구가 이제는 국민 기본 투자 상품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형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어. ETF 자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ETF가 무엇인지, 왜 사야 하는지, 내 인생 재무 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야. 그냥 주식 종목 하나 더 생겼네? 하는 느낌으로 이름 괜찮아 보이면 사고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누가 좋다더라 하면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조적으로 설계된 좋은 상품을 좋은 구조대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냥 또 하나의 단타 종목처럼 쓰는 사람 사이에 시간이 갈수록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돼. 형이 오늘 하려는 얘기는 바로 그 지점이야. EF를 단순히 요즘 다들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진 상품인지 우리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게 효율적인지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지. 형이 어렵게 말하면 너도 귀찮아서 접을 거니까 말투는 편하게 하되 내용은 경제학자의 머리로 아주 차분하게 정리해 줄게. 먼저 큰 그림부터 보자. 왜 이렇게까지 ETF로 돈이 몰릴까? 첫째, 장기 저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래. 은행 예금이 예전처럼 안전하면서도 적당히 수익 나는 수단이 아니게 된 지 오래야. 실질 금리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이자를 계산해 보면 많은 경우 사실상 제로에 가깝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 둘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온전히 커버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졌어.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연금 제도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고 퇴직 이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개인이 스스로 자본시장의 수익을 일정 부분 가져와야만 하는 시대가 된 거야. 셋째, 디지털 브로커리지, 모바일 트레이딩 앱의 발달로 투자라는 행위 자체의 진입 장벽이 거의 사라졌지. 과거에는 창구에 가서 서류를 쓰던 일이 이제는 손가락 몇 번으로 끝나잖아. 이런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겹치면서 은행에서 자는 돈을 어떻게든 시장으로 보내야겠다는 압력이 생기고 그 자연스러운 수용체 역할을 ETF가 맡고 있는 거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ETF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이름은 복잡해 보여. 상장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용어만 들으면 벌써 머리가 아프지. 하지만 본질만 잡으면 정말 단순해. 경제학자의 언어로 말하면 ETF는 분산 투자된 자산 묶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저비용 패키지 상품이야.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 여러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고 그 바구니 전체를 하나의 종목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지. 좀 더 생활에 가깝게 비유해 볼까? 너가 직접 장을 봐서 부대찌개를 만들려면 햄, 소시지, 콩, 라면, 당면, 파 각종 양념을 하나하나 사야 해. 각각의 가격을 신경 써야 하고 양도 맞춰야 하고 조합이 잘못되면 맛도 망가질 수 있어. 이게 개별 주식 투자야. 종목마다 재무제표를 보고 산업을 분석하고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타이밍까지 고민해야 하지. 반면 부대찌개 밀키트는 이미 대부분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맛있는 구성으로 재료와 양념이 다 들어있어. 너는 그냥 한 팩 사와서 끓이기만 하면 돼. 이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 구조야.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규칙으로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배분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에서 중요한 경제학 포인트가 하나 나온다. 개별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위험은 우연성이야. 특정 기업의 경영진 실수, 갑작스러운 규제, 사고, 경쟁사의 혁신 같은 요인들은 예측이 어렵고 그 기업에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걸 개별 기업 고유 위험이라고 부르지. 이 고유 위험은 몇몇 종목만 들고 있을수록 더 크게 작용해. 반면 ETF는 종목을 여러 개 담으면서 이 고유 위험의 상당 부분을 자동으로 상쇄시킨다. 개별 기업의 좋고 나쁨이 서로 어느 정도 섞이면서 남는 위험은 전체 시장이나 산업 자체의 방향에 가까워져. 경제학에서는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장기 수익은 결국 이 체계적 위험을 얼마만큼 감수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
요약하면 ETF는 불필요한 우연의 위험은 줄이고 시장이라는 큰 흐름에서 오는 보상은 그대로 가져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시장 전체의 평균 수익을 따라가는 상품이라면은 개별 주식으로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재미없지 않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어. 맞아. 단기간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도구로서의 ETF는 매력이 떨어져. 하지만 형이 경제학자로서 데이터를 보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서 노후와 큰 지출을 대비하려는 목적이라면, 소수의 선택된 천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평균을 충실히 따라가는 전략이 훨씬 합리적이야.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보면 적극적으로 종목을 사고 팔며 시장을 이기려 한 펀드 매니저들조차 단순히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 성과가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고 나온다. 이유는 간단해. 거래 비용, 높은 보수, 잦은 매매에서 오는 세금 부담이 복리로 쌓이기 때문이지.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어. 그럼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손실도 많이 봤던 공모펀드랑 ETF는 뭐가 그렇게 다르냐? 겉으로 보면 둘 다 여러 자산을 묶어놓은 상품이니까 비슷해 보일 수 있지. 하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중요한 차이가 몇 가지 있어. 첫째, 누가 운용 기준을 정하느냐의 차이야. 전통적인 공모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목표로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정하는 이른바 능동형 운용이 중심이었어. 사람의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만큼 인건비와 조사 비용이 높고 그 비용이 곧 수수료로 투자자에게 전가되지. 반면 대다수 ETF는 미리 정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형 운용이야. 어떤 종목을 언제 빼고 넣을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는 이미 지수 규칙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돼. 사람의 재량이 적게 들어가는 만큼 비용도 낮고 운용 철학이 더 투명해. 둘째, 정보의 투명성이야. 공모펀드는 보통 일정 주기마다만 편입 종목과 비중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보기 쉬운 형태는 아니었어. 그래서 내 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웠지. ETF는 원칙적으로 편입 종목과 비중이 매우 자주, 그리고 쉽게 확인 가능해. 증권사 앱에서 해당 ETF만 눌러도 상위 편입 종목과 비중을 금방 볼 수 있잖아.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이해하고 다른 상품과 중복 투자를 피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야. 셋째, 거래 방식과 유동성이 달라. 공모펀드는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나 며칠 전에 주문을 넣고 그날의 기준가로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야. 중간에 시장 상황이 급변해도 나는 그 가격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없지. ETF는 주식처럼 장중에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해. 이 말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 장점은 필요할 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좋고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도 즉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이야. 단점은 오히려 그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 ETF를 개별 주식처럼 자주 사고 팔면서 장기 복리 효과를 스스로 깎아먹게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짚어볼게. 넷째, 비용 구조야. 예전에 많은 공모펀드가 연보수, 판매 수수료, 각종 수탁 수수료 등 여러 비용이 겹치면서 투자자가 체감하는 총 비용이 꽤 높았어. 연간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데 장바구니에 적힌 가격보다 실제 계산대에서 카드 긁을 때 더 많이 나오는 느낌과 비슷하지. ETF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히 지수형 ETF의 경우 연보수가 매우 낮게 책정돼 있어. 어떤 상품은 연보수가 소수점 아래 수준이야. 이런 작은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장기간 복리로 쌓이면 수익률 격차를 상당히 벌려놓는다. 형이 경제학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지금 당장의 자극적인 수익률보다 보이지 않는 비용 구조가 장기 성과를 압도한다는 점이야. 그렇다고 해서 ETF가 마법 같은 상품이라는 뜻은 아니야.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그래서 형은 ETF를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라고 말하고 싶어. 첫째, 무엇을 담고 있는지라는 내용의 차원. 둘째, 어떻게 규칙을 정해 운용하는지라는 구조의 차원. 셋째, 내 인생 재무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지라는 전략의 차원 말이야. 지금까지는 주로 구조의 차원을 이야기했으니 다음에는 실제로 어떤 지수와 어떤 ETF를 중심에 두고 나이와 소득, 투자 가능 금액에 따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ETF를 잘못 활용해서 스스로 장점을 깎아먹는 전형적인 실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
지금까지가 형이 정리한 첫 번째 이야기고 이어지는 두 번째 글에서 실전 전략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나눠볼 거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앞에서는 ETF라는 도구가 왜 요즘 시대에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으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ETF를 어떻게 사야 하지? 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해. 형이 경제학자로서 보는 ETF의 가치는 결국 딱 두 가지야. 첫째, 내 인생의 시간축에 맞춰 자산을 분배하는 도구.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복리를 쌓게 해주는 도구. 이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생각하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온갖 자극적인 추천들에 휘둘릴 필요가 훨씬 줄어들 거야. 먼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 것인가부터 정리해보자. 형이 ETF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지수를 얼마나 충실히 따라가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각 나라의 대표 지수지.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200 같은 지수가 있고 미국에는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지수가 있어. 이 지수들은 그 나라 주식시장에서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성과가 검증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국가대표팀이야. 경제 전체가 성장하면 장기적으로 이 대표팀의 가치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지. 그래서 장기 자산 형성의 뼈대는 웬만하면 이런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가져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해. 그 다음 층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테마형 ETF야.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배당, 고배당, 저변동성, 친환경 에너지 같은 특정 주제에 집중해서 구성한 ETF들이지. 이런 상품들은 경제 구조 변화나 기술 혁신의 수혜를 더 크게 받고 싶을 때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양념처럼 섞어 쓰는 도구야.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가져간다는 거야. 대표 지수형은 대충 조금만 사고 테마형 위주로 계좌를 도배해버리지. 이렇게 되면 ETF라는 도구의 안정성과 분산 효과를 스스로 훼손하는 셈이 돼. 경제학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에 고르게 노출되는 위험은 줄이고 특정 산업이나 유행에 따른 위험만 과도하게 떠안는 포지션이 되는 거지. 이제 나이와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ETF의 역할을 한번 나눠보자. 물론 사람마다 소득 수준, 자녀 계획, 부채 상황이 모두 다르니까 정답은 없어. 하지만 큰 방향을 잡는 데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수 있어. 먼저 30대라면 시간이라는 자산이 가장 풍부한 시기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다는 것은 당이 변동성을 더 감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장성이 높은 시장, 특히 미국 성장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 같은 성장형 ETF를 일정 부분 중심에 두는 전략이 합리적이야. 다만 성장형만 가득 채우기보다는 S&P 500 같은 넓은 시장 대표 지수형을 함께 가져가서 성장과 안정을 균형 있게 섞는 것이 좋지. 이때 중요한 것은 수익률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쌓아가는 적립식의 습관을 만드는 거야. 이 습관 자체가 나중에 가계재무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 40대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 시기에는 가계 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각종 생활비가 동시에 늘어나지. 그래서 수익의 최대화보다는 안정적인 성장과 현금 흐름의 균형이 중요해져. 시장 대표 지수형 ETF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두고 여기에 일정 비중의 배당형 ETF를 섞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경제학적으로도 합리적이야. 예를 들어 전체 ETF 자산 중 일부는 배당을 통해 정기적인 현금 유입을 만들어두면 생활비 부담이 큰 시기에 심리적 여유를 줄 수 있거든. 다만 이때도 테마형 ETF는 양념 수준으로만 가져가는 것이 좋다. 화려한 테마 하나가 내 전체 미래를 좌우하게 만들면 시장 변동에 감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어. 50대에 접어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키는 것이야. 이 시기에는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자산의 절대 규모가 이미 꽤 커진 경우가 많아. 이때 수익률 몇 퍼센트 더 먹어보겠다고 과한 위험을 지게 되면 한 번의 큰 조정이 평생의 노력을 훼손할 수 있어.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배당형 ETF와 채권형 ETF 비중을 크게 늘려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시장 대표 지수형 ETF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역할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타당한 전략이야.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은퇴 직전과
직후에 몇 해 동안 큰 손실을 보면 연금 계획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 이걸 수익률의 순서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이 시기에 자산 구성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거야. 60대 이후에는 포트폴리오의 목적이 또 한 번 바뀐다. 더 이상 얼마나 더 크게 불릴까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을까가 핵심 질문이야.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배당형 ETF와 채권형 ETF를 중심에 두고 당이 생활비는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해에도 최소한 몇 년치 삶의 비용은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쓸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안전망이 생기지. 여기에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나 고배당 ETF를 일정 부분 섞어서 연간 현금 흐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어. 다만 이런 상품들은 구조가 복잡한 편이어서 이름만 보고 사지 말고 어떤 원리로 수익을 내는지,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커질 수 있는지 기본 개념은 꼭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는 어떤 비중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얼마나 자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야. 형이 계좌들을 상담해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월 투자 가능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ETF를 너무 많이 쪼개서 사는 실수를 해.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데도 계좌 안에는 시장 대표 지수형, 테마형, 레버리지형, 해외 상장 ETF까지 여러 개가 늘어서 있어. 이렇게 되면 각 ETF에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져서 어느 한 종목도 의미 있게 쌓이지 못하고 리밸런싱을 하기도 애매해져. 결국 어차피 소액이니까 하면서 관리를 포기하게 되지.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포트폴리오는 거래 비용과 관리 비용에 비해 기대 수익의 효율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구조야. 형이 추천하는 기본 원칙은 간단해. 매달 투자 가능한 금액이 크지 않을수록 담는 ETF의 개수는 적게 가져가는 게 좋다. 매월 적립 금액이 많지 않다면 시장 대표 지수 ETF 하나만 꾸준히 사 모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장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투입 금액이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 대표 지수형 둘과 테마형 하나 정도로 넓혀가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야. 적게 굵게가 장기 투자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전략이라는 걸 꼭 기억해둬. 또 하나 많이 보이는 실수가 ETF를 지나치게 겹치게 사는 거야. 겉으로는 이름이 다 다르니까 분산 투자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상위 편입 종목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아.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대표 지수형 ETF, 성장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 ETF,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내세운 테마형 ETF를 동시에 들고 있으면 실제로는 애플, 엔비디아 같은 몇몇 대형주 비중이 계좌 전체에서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 이 경우 외형상으로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니까 분산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위험은 하나의 섹터, 소수의 종목에 집중된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ETF를 고를 때는 이름만 보지 말고 상위 편입 종목과 비중을 꼭 한 번씩 비교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ETF는 본래 장기 보유를 전제로 시장 평균을 복리로 가져가기 위한 도구인데 요즘은 이를 주식 단타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주 사고 파는 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치명적이야. 첫째, 거래 비용이 계속해서 복리를 갉아먹는다. 매번의 수수료와 세금은 한 번은 작아 보여도 10년, 20년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둘째, 인간의 심리는 상승장에서 과감해지고 하락장에서 겁을 먹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매매는 결국 고점 매수, 저점 매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시장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장기 수익을 시장에서 빠져있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놓치게 된다. 역사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준 소수의 좋은 날들을 놓치는 순간 장기 평균 수익률은 눈에 띄게 떨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형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결론은 이거야. 첫째, 내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매달 감당 가능한 투자 금액을 정한다. 둘째, 내 나이와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시장 대표 지수형 ETF를 중심으로 한 두 개, 거기에 테마형이나 배당형을 아주 소량 양념처럼 더한다. 셋째, 계좌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다. 분기마다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비중이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평가하고 떨어진 비중은 조금 더 사고 지나치게 오른 것은 한동안 매수를 쉬는 식으로 리밸런싱만 해준다. 넷째, 최소한 10년이라는 시간은 한 상품을 믿고 버틴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형이 경제학자로서 또 개인 투자자로서 내린 결론은 결국 아주 단순해. 인류의 혁신과 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눠 갖기 위해 만든 도구가 바로 대표지수 ETF야. 우리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복잡한 예측 게임에 매달리지 않고도 인류 발전의 과실에 동승할 수 있어. 단 그 조건은 하나야. 단기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서 묵묵히 가는 것. 이제 너는 ETF가 단지 유행하는 상품이 아니라 인생 전체 재무 구조를 설계하는데 쓸 수 있는 꽤 정교한 도구라는 걸 알게 됐을 거야. 부담스럽다면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 국내에 상장된 미국 대표 지수 ETF 한 주, 두 주씩만 차근차근 모아보는 것부터 해도 돼. 중요한 거는 금액이 아니라 방향성과 습관이야. 오늘이 네가 운에 맡기는 투자자에서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투자자로 넘어가는 첫날이라고 생각해보자. 형이 여기까지 논리와 방향은 깔아줬으니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건 너의 몫이야.